아, 괜찮으세요? 이제 할까요? 예, 예, 뭐, 네, 오늘 미국 대선 리포트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색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국이 이미 이제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17일에서 20일까지 이루어졌고요. 또 조 바이든 후보가 공식적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자, 공화당은 전당대회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첫날 소식 좀 전해주세요. 많이 달라요. 네, 우선, 그, 공화당 전당대회는 깜깜이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온 얘기가 없다가 네, 일요일 날 저녁 때 한두 가지 정보가 나오고, 월요일 새벽에 이제 그 등장할 사람들, 세세한 사람들 명단이 다 나왔거든요. 네, 우선 재미있는 거는 어제 시작하면서 비교적 그 처음에 나온 연사가 되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왔어요. 26살 청년인데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 그 사람이 아침에 딱 처음에 아침이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 트럼프 팀에서는 이번 선거에 어떻게 싸울 건가 이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이 선거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는 선수들 눈에는 이게 들어옵니다. 민주당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갈 거다. 또 뭐냐 하면은 나는 트럼프는 워싱턴에 비교적 새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전혀 정치권이 아닌.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사람들이 전당대회를 보려면 네, 지금 미국의 정치권이 공화당, 민주당이 있다고 보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네, 뭐냐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고 트럼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이기면서 네, 공화당을 자기 소유로 접수를 절반 이상을 해온 상황에서 또 선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 개의 정치 세력이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가졌던 전략을 가지고서 이번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4년 전에 공화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자기들만의 전략으로 이번 캠페인을 하겠다라는 게 보였습니다. 네, 네, 찰리 커크라는 26살짜리 청년이 터닝 포인트 USA라는 거를 2013년에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민rom니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느라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전당대회를 했어요. 네, 그때 미rom니가 저 오바마 대통령 열광하는 그런 미국 시민사예요. 아주 기대에 못 미치니까 자기네 후보가. 그러니까 공화당에 아주 그 영악스러운 젊은 사람들이 진성 공화당원들을 먼 길을 보고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미국에서는 대학생들도 정당 활동이 되게 자유롭습니다. 각 네, 대학교에 가면요. 공화당위원회, 민주당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때 미리 대학생 당원들을 데려다가 졸업하면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수 청년들이 여기에 모여라. 그러니까 진성 공화당 청년 당원들을 만드는 거. 네, 그때 이 찰리 커크가 그 일을 했어요. 18살짜리 음,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걸 했습니다. 저 네, 그때 거기서 만났었어요. 하도 호들갑스럽게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지금도 찰리 커크가 제가 명함을 보고서 제가 여기에 들어오냐 일바따로 그때 만드는 게 터닝포인트 USA이고 그 네, 조직을 가지고 4년 전에 청년 공화당원들이라고서 20대 중후반 이 트럼프에 열광하는 청년 공화당원들이 나와가지고서 선거운동을 4년 전에 했었잖아요. 와, 이번에도 중심이 터닝포인트 USA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찰리 커크가 어제 저녁 때 연설한 걸 가지고서 지금 민주당의 선수들은 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 전략
그 짜는 사람들은 다시 전략을 만들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전략이 뭐냐면 어제 와서 그래요. 트럼프는 서구 문명의 수호자다 이런 연설을 했어요. 네. 이게 미국을 살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백인들이 만드는 이 미국을 지킬 이 서방 세계, 서구 문명의 웨스턴 시빌라이제이션, 웨스턴 그 문명의 혁명가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연설을 했어요. 아, 그래 보니까 선수들은 첫 번 등장한 연설자를 보면서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물물 안 가리죠. 무슨 뭐 거짓말이 됐든 뭐 하여튼 트럼프가 최고다. 저 코비드 19 상황을 너무 잘 대처했기 때문에 네. 미국에 경제가 열린다. 네. 어젯밤에 그 대회가 첫날 끝난 다음에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않았나 팩트 체크를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바로 얘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 이게 4년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그리고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네.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들하고서 모여서 얘기한 거를 네. 영상물로 막 썼어요. 네. 되게 선거 때 되면 공무원들은 관여하면 안 됩니다. 백악관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대구 안 되는 게 어딨냐 이제 우리 마음대로인데 네. 뭐 법을 지키고 규칙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전략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2016년에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고수하는 거 아닐까요? 2016년도 때에 내가 대통령으로 됐든 그 네. 전략으로 이번에 가야지만 이번에 내가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민주당 그 전당대회 할 때에 민주당이 비장의 무기를 탁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화당, 전통적인 공화당을 주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한테 안 가고 조 바이든을 찍겠다라는 공화당 무리들을 만들었다가 선거 전당대회 때 딱 내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팀에서는 우리한테 동의하지 않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원들은 다 그냥 그쪽으로 가라. 그게 전략적 우리가 더 유리하다. 이런 식의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거죠. 우리의 지지층만 집결시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쪽에서는 우리는 이 전당대회가 네. 지금 뭐 팍스뉴스 채널이니 CNN이니 뭐 MSNBC니 ABC니 다 전국에 중계하지만은 네. 우리는 다 중계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미국 시민들이 아니고 우리가 꼭 이겨야 할 경합주 안에 우리 지지층에게만 우리의 모습을 보이면 된다. 이미 그 경합주 안에는 우리의 그 선거운동 요원들이 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요구하는 전당대회를 만들어서 그쪽으로다가 우리가 메시지를 주는 거다. 이것만 해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의 첫 번째는 뭐냐면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온 연사들이 올바른 정직한 이 나라를 잘 이끌 그런 모습을 보냐 안 보냐 상식적으로 볼 게 아니라 아 트럼프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볼 게 관전법 1번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코비드 19을 미국은 실패를 했잖아요. 지금도 하루에 1000여 명씩 이상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확산이 되고요. 심각하고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제일 피해가 심한데 이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뭐라 그래요? 성공했다. 경제는 아직 이러고 있는 거죠. 어제 이런 얘기가 전당대 첫날 연설에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미국 시민들이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번 선거에 임할 때 어떤 곳을 어떤 생각으로 봐야 되는지가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런데요, 이번에 전당대회 양당의 정당대회 아직까지 공화당은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걸 비교했을 때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봤을 때요. 보통 이제 대선 후보가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 반짝하는 컨벤션 효과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비교적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 이게 미국의 그 정치가 수십 년간 너무 당파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발전이라 할 수는 없죠. 변해 오면서 이 부동층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들 지지층으로 끌어들이는 컨벤션 효과에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전당대회를 겪어봤던 그런 이전의 보던 눈으로 봐서는 깜깜이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주 민주당 전당대 평가를 하지 않으면 이번 공화당 전당대 이야기가 힘든데, 네, 대개 전당대회라는 게 뭔가 하면은 미국은 오랫동안 안정된 양당 정치가 정치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고 전통적인 각 당이 유지해오던 정책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뭐냐면 이번에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를 내세워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백악관에 들어가면은 이 나라를 운영할 거다라는 거를 다 보여주는 자리가 전당대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일반 유권자들은, 시민들은 이 나라가 더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주일 전에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네, 뭐냐 하면 민주당 계열에 모인 시민들이요, 당원들이요, 일치 단결해가지고 우리는 4년 동안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거, 이런 얘기할 겨를이 없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암흑 세계의 주범인 트럼프라는 이 어두운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게 급선무다. 네, 그거 외에는 지금 다른 얘기할 겨를이 없다. 네, 헌법이 무너진다.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연설이 최고 인기를 끌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가 아니고 네, 지금은 반 트럼프 전선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트럼프를 끌어내리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줬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앞으로 이 선거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모든 총력전이 경제니 외교 안보니 이런 뭐그 복지 문제니 이런 정책을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캠페인을 안 합니다. 네, 트럼프를 끌어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죠. 카멜라 해리스가 그런 부통령 후보로 아주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고서 지금 평가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전문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략적으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저녁 때 내일 목요일까지 공화당 전당대회인데, 네, 여기에서 이거를 보려면은 공화당은 뭐냐면 사실 이런 선거는요, 선거를 선점에서 주도하면은 이기는 거가 돼요. 요즘 선거는. 그리고 그 선점에서 주도하는 팀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가 쫙 쫓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거가 끝나면은 선거를 놓치고 말고 지게 되잖아요. 네, 저는 4년 전에 트럼프한테 그렇게 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졌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서 뭐 이 나라가 어떻고서 거짓말 막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이런 거를 다 따지고 시민들한테 설득하다가 그냥 쫓아가다가 말아버린 게 4년 전 선거였었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민주당에서는 어떤 특별 상황실을 지난 주말에 만들었나 하면은,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야지 트럼프가 뭐라 그런 거에 그냥 뒤쫓다가는 우리가 망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트럼프의 대응팀만 따로 전문 인력으로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네, 전체의 우리 흐름은 우리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이기려고 그러는 반 트럼프에 쓴 사람들을 들고 네, 선거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그렇게 하나 어디 보자. 어디 봐라. 난 백악관에서 선거운동할 거다. 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저거 불법이다. 저게 말이 되냐. 저게 소송해야 된다. 근데 우리 저 보세요. 소송을 하면 1년 걸려요. 그럼 선거 끝난 다음에 결판이 나죠. 이게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비상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 캠페인을 봐서는 네. 뭔지 잘 모른다. 이런 선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요, 다양한 지역을 연결하면서 여러 연사들이 나와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요즘에 그 빌리 알리시아 같은 가수가 나와 노래도 부르고 비교적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전반적인 구성이 참 잘 됐다. 하지만 이제 그 목적, 근본적인 그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적격성, 그의 그 비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부각시키는 분위기로 끌어가고 있어서 전반적인 구성이라든가 내용이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 전당대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요. 네,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민주당 전당대가 될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재뿌리기를 했어요. 네, 그 동네 가가지고 바이든이 태어난 동네 가가지고서 대통령이니까 미디어가 더 많이 가죠. 날 쳐다봐라. 그러면서 별 말도 안 되는 네, 그렇지만 그게 맥히는 게 지금 이제 보세요.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뭐 지도자를 뽑는 거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세상은 그게 아니라 이게 파퓰리즘이라는 게 그겁니다. 대통령 나온 사람들이 네,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잘, 그러니까 지도자는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지식도 많아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해안이 있어야 되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예, 이런 사람을 뽑는데 지금은 그렇게 선거를 안 하더라고요, 유권자들이. 내 이익을 보호해 줄 사람. 네, 그리고 나랑 잘 맞는 사람. 네, 내가 쉽게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의 블랙홀이라는 데 빠진 게 네. 이게 파퓰리즘이라는 거에 빠졌다는 거죠. 네. 이거를 트럼프가 너무 잘해요. 음, 이런 게 있잖아요. 트럼프 연설은 강아지로 알아듣고서 꼬리를 살래살래 흔들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회하고 공화당 전당대회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요. 네, 공화당 전당대회가 훨씬 쉬워요. 네. 확 들어오고 거기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전당대 지난주에 한 거 보면 헐리우드 스타들도 나오지요. 지식인들 나오지요. 뭐 기존의 민주당의 지도자급 때든 아주 해박한 사람들 나와서 네, 역사가 어떻게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 맞는 얘기죠. 올바른 얘기죠.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경쟁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첫날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와서 하는 얘기가. 블랙 라이스 매러에 나왔던 그 시위대들한테 나와가지고 자기 집을 지키겠다고 총 들고 나왔던 부부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무도 안 지켜주니까 내가 총 들고 나와서 내 집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 저 침략자들을 아무도 안 지켜준다. 트럼프만이 날 지켜줄 것 같은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일반 시민들 귀에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는 지금 이거. 그리고서 공화당 전당대 민주당은 공화당 전당대를 하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이나 민주당 사람들은 나와가지고서 시위에 관한 거, 경찰에 관한 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나는 좋은 경찰을 만들어서 좋은 경찰을 강화시킬 거다. 민주당은 이 극렬 좌파 시위대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서 경찰들의 예산을 줄인다 그런다. 나는 경찰들 예산을 크게 만들 거다. 그래서 경찰들을 보호하고 경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담하고 얘기하고 이런 영상물들을 트럼프가 첫날에 막 내보내는 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나 하면은 나는 내가 나서서 성실하게 일해 나가고 미국에서 안정하게 살아가는 네, 그 시위대들한테 총을 겨눴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과 질서를 위해서 나는 경찰력을 강화시킬 거다. 그래서 난 강한 리더십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공화당의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 운동에만 집중하는 양당의 전략가들은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긴장하고 있어요. 4년 전 꼴이 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법과 질서를 옹호하겠다고 나선 네,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건가라는 거를 그냥 놓치지 않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지금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의 궁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선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네, 경합주에 있는 저항력 수준의 네, 샤이 트럼프 네, 아직 투표장으로다가 나올 수많은 저항력 수준의 백인 유권자들을 향해서 네. 트럼프 쪽은 공화당 전당대회는 메시지를 내놓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게 관점과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팬데믹 상황 이전에 미국 경기가 좋았을 때는 재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는 평론가들이 많았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 대응 실패 때문에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다가 근래 최근에 다시 그 조 바이든 후보하고 격차를 점점 줄여서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황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보만 봤을 때는 어떤 보편적 가치라든가 어떤 그 합리적, 논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한 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인들이 이렇게 그를 지지할까요? 어, 사실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을 가지고서 앞으로 선거가 어떻게 될 거라고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전문가일수록 그걸 모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4년 전에 네, 일정한 미국의 흐름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가시권에 네, 없었던 샤이 트럼프층들이 거의 한 300만에서 500만 명들이 경합주에서 나왔던 그 사람들이 선거판을 결정해 버렸는데 네, 지금도 지지율 조사를 발표하는 이런 여론 주도층 바깥에 그 층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4년 전에도 전당대회 할 때쯤에 지지율로 봐가지고서는 거의 95% 이상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다 그랬죠. 네, 네. 그런데 그때 지금도 지지율 조사 나오는 일반 주요 매체들의 발표는 네,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이런 대상이 아닌 곳에서 만들어지는 여론조사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왜서 왜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리더십이 인기가 있고 지지율이 이런가 그리고 지지율과 관계없이 대통령이 당선됐을까라는 그런 현상은 네, 큰 틀에서는 이제까지 미국을 주도했던 이 주류 기득권층들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월스트리트이 아니라 메인스트리트 서민들의 불신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어제요. 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왔다가 연설하는 사람들이 조 바이든은 네, 48년 동안 워싱턴에 있던 사람들이다. 뭐가 좋아졌냐? 미국이 조 바이든이 또 되면은 미국을 중국한테 갖다 바친다. 이런 얘기만 해요. 아무 근거도 없다. 지금 팩트 체크하면. 그건 뭐냐면 주류들이 지금 미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주류 기득권층들이 네, 코비드 19 상황 때에 서민들만 많이 죽지 않았느냐. 다 기득권층들은 다 지금 자기네 만들어 놓은 보호 장소에 들어가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망률 봐라. 그러니까 이게 주류층과 기득권층과 그렇지 않은 지배 당하고만 살아왔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사실 트럼프는 기득권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트럼프가 마치 99%의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주는 주류와 비주류, 기득권층과 그렇지 않은 층을 나누는 전략을 쓰죠.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주류 지식인들, 주류 기득권층들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누가 트럼프가 네, 이거를 믿게끔 해주는 전략으로 갑니다. 4년 전에 이게 맞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는 이런 기득권층들이 만들어 놓은 법 중요한 거 아니다. 나는 피플을 위한다. 사람들을 위한다. 서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지키겠다. 그 중에 뭐가 들어가나 하면은 미국을 세운 기독교인들이 들어간다. 이게 맥히고 들어가죠. 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목요일 날 저녁 때 네. 목요일 날 저녁 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연설을 하러 빌리 그리엄 목사님 아들이 나와요. 프랭크 그리엄 목사님 아들이. 네, 왜냐하면 중남부 지역의 다수 바이블 벨트에 있는 저학력층 기독교 백인 기독교인들은 네, 훌륭하고 아주 깨끗한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네, 우리는 지도자 잘 모르고서 우리를 지켜줄 사람을 뽑겠다. 네, 시위대들을 뚫고 나가서 성경책을 들고 불팔 위기에 있는 교회를 지키겠다라고서 성경책 들고서 사진을 찍은 트럼프 대통령을 찍겠다. 그걸 찍어야 된다라는 연설을 하러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드님이 나와서 연설을 해요. 아, 그 프랭크 네. 그레이엄 목사님. 그렇죠. 프랭크 그레엄 목사님이
네. 그 연설을 하러 나옵니다. 목요일날 저녁 때 아, 근데 기도도 그 하고. 요즘 한국에서도요, 그 정광훈 목사 일 때문에 이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도 역시 그 기독교가 정치에 굉장히 많이 그 영향을 끼치잖아요. 지금 그 프랭크 레이언 목사가 공화당의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예정돼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미국도 기독교와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정치 세력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기독교의 정치 세력화라는 얘기는 네. 그 에반젤리카라고 하는 그 복음주의 교단이 미국의 전통적인 이 퓨리탄들 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와가지고 이걸 발견해서 그래서 기독교 국가 이거의 전통적인 교단은 미국의 장로교단, 감리교단, 전통적인 이 성공의 이런 교단이 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이런 교단들이 이 미국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쇠락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 전략으로 새로운 교단이 확 부흥운동이 난 게 빌리 그리암 목사님이나 이런 리버티 대학을 세운 제리 코렐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로 대변되는 새로운 복음주의 교단이 생겼습니다. 이게 중남미로 대형 교회가 생기는 거죠. 네. 이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가치만을 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래서 사실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네. 미국에 한인 교회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한인 이민 교회가 많고 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많은데 지금 그분들도 많은 숫자가 트럼프를 찍어야만 그리고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을 찍으면 웬만한 사람은 너 동성연애자냐? 동성연애지자냐? LGBT 이거는 성경의 죄라 그랬는데 죄인이 되려냐? 이러한 흑백 논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다투는 정말로요. 네. 한인사회 기독교인들 교회 가면요.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이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트럼프를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하는 거는 네. 뭐냐 하면은 우리는 소수계는 인종주의라는 데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이런 그 미국의 그 근현대 역사의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권력의 가장 독소적인 중심에 있는 거는 와인 내셔널리즘입니다. 네. 백인 우월주의가 있죠. 네. 사실 제가 유튜브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설명한 것처럼 터닝 포인트 USA는요. 거기는 네오 나치스트들이 모인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네. 그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어느 그 흑인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이 나치는 나쁜 사람이다. 제 종족을 다 살해한 사람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그 얘기했다. 거기서 실격당한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종주의자들의 모임입니다. 네. 백인 우월주의.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식이 아니고 이거는 더 LGBT가 미국의 가치로 죄악이라고 하는 것만큼 네. 똑같은 수준의 죄악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상식 선에서 우리 한인 공동체라는 것을 보호해 나가는 네. 이런 상식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할 건가라는 것 선에서 우리가 이런 유튜브 방송도 유익하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볼 때에는 한국도 지금 한국에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들의 이런 신앙 노선을 보면 거의 다 이런 빌리 그레엄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미국의 이 근본주의 복음주의 교단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다 신학 유학으로 와서 목사 그 공부를 해가지고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독교 가치를 지킨다고 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 네. 공동체가 뭔가라는 것을 상식선에서 더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죠. 이거는 미국에서 이미 80년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갈수록 이 바이블 벨트라는 데 있어서는 바이블 벨트에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네. 미국의 기독교인들의 표는 결집이 돼 있어요. 몰표입니다. 이걸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가 선거 때마다 어디다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공화당에 누가 후보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시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4년 전에는 이 바이블 벨트가 공화당 내에서 테드 크루즈라는 텍사스 상원의원을 지지했었어요.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러다 트럼프가 후보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민주당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를 지지했죠. 네.
그런데 그러고 나가지고 지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를 내 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일 때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그 복음주의 교단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선거에는 그런 바이블 벨트가 4년 전에 트럼프의 선거는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도 목표가 러스트벨트라는 경합주에 꽂혀 있는데 그 경합주 러스트벨트의 저학력,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들을 제 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 투표에서 한 300만 표 이상 졌지만 대통령이 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바이블 벨트까지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투표층만, 이 두 투표층만 겨냥한 공화당의 캠페인 전략이 첫날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6년 대선 때요. 모두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했을 때 우리 미주 한 유권자 연대의 우리 김도수 대표님이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맞추셨어요. 사실 거기에 근저에는 우리 대표님이 코커스부터 프라이머리 모든 대선 과정의 현장에 따라다니셨단 말이죠. 그 현장에서 느끼는 열기나 그 분위기라는 걸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잖아요. 결국은 맞추셨고.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 현장감, 생동감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이게 당파적으로 변해가서 이미 자기가 지지하고 있는 당이 결정돼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겠지만 이 박진감이나 현장감이 떨어져서 컨벤션 효과가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님 이번에 이렇게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공화당도 물론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전의 대선의 경향과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변수죠. 네. 왜냐하면 우리처럼 풀뿌리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는 사실 네. 화상으로 하는 건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네. 전당대회는 4박 5일 동안 아침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당을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활동가들은 그걸 다 참가해가지고 요번 남은 한 3개월, 2개월 반 동안의 캠페인을 이 당은 이런 정책이 냈기 때문에 한인사회는 어떻고 이 당은 이걸 봐가지고서 동포들한테 전달해주고 이러니까 보면은 이번에는 유권자들한테 이 당에 이런 내용이 어필해서 이기겠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녁 때 2시간 정도 매일 저녁 때 연설만 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정책도 알 수도 없고요. 제가 첫 번 전당대회 참가했던 게 2000년 LA에서 민주당 컨벤션에 처음 참가했었습니다. 2000년. 요번 6번째인데 그동안 5번째는 정말 익사이팅했어요. 네. 별 비용도 별로 안 들이는데 그냥 우리는 활동을 하니까 초청을 받으면은 아주 정치 고급 문화에 접해서 네. 아주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도 만나고 다 묻고 따질 수도 있고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서 안면도 익히고 이런 진짜 좋은 기회인데 이런 게 없잖아요. 네. 이게 전당대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저널이나 이런 SNS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그런 게 한계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더구나 지금 변수는 전당대회를 못 보니까 전망을 해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유권자들의 속을 읽을 수가 없어요. 미디어에 나오는 지지율 조사. 왜냐하면 코비드 19이라는 이 엄혹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들 말이죠. 네. 정치에 관심 없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난 정치 이거 싫어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자랑 아니에요. 미국 다인종 사회에서 네. 서바이브를 하려면 소수계는요 믿고 의지할 땐 정치권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참정권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움직이죠. 네. 더구나 국가 재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는 모든 사회 흐름을 정치인들이 주도해요. 지금 보세요.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돈 주잖아요. 거기에 목매다는 이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번은 전망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선거운동을 거의 다 SNS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갈 수가 없어요. 코비드가 좀 풀리면 경제가 좋아지면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리해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년 전에는 제가 전당대회 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벌써 2016년 선거를 놓고 2015년에 갑자기 트럼프라는 정치권 바깥에 있던 인물이 공화당으로 들어와서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에 바람이 불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8년 전에 오바마 바람이 불었던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 뒤에 1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웬만해서 가볼 수 없었던 트럼프는 자기 자가용 비행기 두고서 순전히 시골로만 다닙니다. 시골에 어수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얘기에 재미있어가지고 수도 없이 모이는 이 트럼프 바람 때문에 제가 사람들은 제가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그러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저는 아니. 여러분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웃어넘길 게 아닙니다. 트럼프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트럼프는요. 거기 갖다가 쫓겨났어요. 유색인종이라고. 블랙들 욕을 해요. KKK가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해야 돼요. 저 얼굴에 침까지 뱉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안 돼요. 이게. 시골의 백인들은 이게 아니에요. 총 갖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자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를 맞췄다고 나왔는데 그거는 현장에 가야만 볼 수 있는 미국의 정치판이 됐어요. 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미국 정치는 완벽하게 포퓰리즘 시대가 됐다라는 거를 진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네. 누가 뭐라고 전망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변수는 코비드 19 상황이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네. 트럼프 전략에 대응하는 대응팀도 있고 4년 전에 전철을 안 밟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략은 지금까지의 지지율은 별 큰 의미가 없다. 코비드 상황 때문에요. 그리고서 대개 전당대회 때서부터 당과 당의 총력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서부터의 이제 캠페인을 봐야 되죠. 그래서 조 바이든은 지금 우위를 정하고 있는 지지율을 관리를 잘해서 유지시키다 끝까지라는 부분도 하나 있고 트럼프 쪽에서는 뭔가 한판으로 지지율 판세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 뭔가가 뭐냐? 제가 볼 때는요. 백신 같아요. 전당대회 하기 전에 일요일 날 저녁 때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백신 나왔어요. 이미 이 혈장 치료제가 됩니다. 그 옆에 FDA 국장은 아직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면 말지 하면서 나왔다고. 네. 10월 서프라이즈가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백신이다. 그러면서 10월에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네. 뭐 미국 내에 그 우리 한인들은 물론이고 미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즘에 그 국제적 협력 관계를 끊고 있는 트럼프의 그 어떤 그 행보를 보면서 국가의 실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느냐, 조 바이든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11월까지 계속해서 미국 대선 소식을 우리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